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이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자,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요. 기분이 왜 좋냐?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까지. 이 수목 관리학이 마지막 과목이죠. 처음에 지금 병리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목 관리학까지 들으신 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거의 지금 다 합치면 거의 6시간 가량 되는데 그걸 다 들어주신 거면은 좀 감사드리면서도 정말 잘하신 겁니다. 기출문제랑 아마 많이 친해지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이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이게 저는 한 30분 정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강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마다 어쨌든 핵심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 문제에서는 1번부터 25번까지 전체 범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는 게 너무나 길어졌어요. 근데 그걸 또 안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설명드리다 보니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수목 관리하면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01번입니다. 수목의 상처 치유 및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봐볼게요. 내수피가 보존되어 있어야 유압 조직이 형성될 수 있다. 자, 이 부분 살짝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압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누구냐면 형성층입니다. 형성층. 근데 형성층은 내수피 안에 속해 있지 않아요. 내수피에 속해 있는 것은 사부나 우리가 코르크 조직을 가지고 이 내수피에 속해 있는 거라고 말하죠. 자, 어쨌든 근데 내수피에는 또 뭐가 있냐면 코르크 조직이 있습니다. 코르크 조직에 코르크 형성층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르크 형성층도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압 조직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1번이에요. 1번. 좀 형성층이라고 확실하게 나왔으면은 많은 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수피가 보존되어 있어야만 뭔가 유압 조직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정답 1번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2번. 긴 상처에 부착할 수피 조각은 못으로 고정하고 건조시킨다. 자, 건조시킨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뭔가 수피를 붙이고 수피를 이식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줄기를 항상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까 이 형성층을 통해서 유압 조직이 잘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 자, 3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 면적의 2배 이상 수피를 제거한다. 수피를 이렇게 많이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자체가 다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 병원균들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틀린 문장. 자, 4번. 들뜬 수피는 제자리에 고정하고 햇빛이 비치게 투명 테이프로 감싼다. 자, 햇빛이 비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5번. 새순이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를 이용하여 넓게 격리된 수피를 연결한다. 자, 가지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수피는 수피를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1번이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압 조직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유압 조직이라고도 하는데 손상유합제라고도 합니다. 손상유합제. 처음에 유압 조직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유압 조직이 목질화되면서 만들어진 게 이 손상유합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무는 이렇게 땅감 누가 베었어. 베면은 상처가 이렇게 크게 생기잖아요. 우리 팔을 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처가 크게 생기잖아요. 상처가 크게 생기는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처를 완벽하게 메꾸잖아요. 피부가. 그쵸? 예전에 다쳤나 싶을 정도 다 메꿔 놓잖아요.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새살이 높아서 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유압 조직, 이 손상 유압제를 만들어서 이 상처 부위를 그냥 덮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덮어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덮어 나갈 뿐이지 이게 재생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긴다. 원형으로 도너츠 모양으로.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토목 공사장에서 수목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토목 공사장에 가시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토목 공사를 이렇게 다 해야 돼. 토목 공사 범인데 가운데 엄청 예를 들어 나무에서 예전에 마을에서 엄청나게 정자목으로 쓰이던 나무가 있어요. 심지어 보호수로 지정됐어. 이런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바람 피해가 예상되면 수간을 축소한다. 우리가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다 갈아엎어 버리죠. 얘만 빼고 다 갈아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만 빼고 다 갈아엎으면은 주변에 있던 바람들, 예전에 내가 받지 않던 바람들에 의해서 얘가 풍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간을 축소해 주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수간을 축소해 줌으로 인해서 풍해 피해를 예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햇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늘에 있던 줄기는 마대로 감싸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기존의 주변에는 막 여러 건물들로 인해서 항상 거의 반그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건물들부터 시작해서 토목공사 때문에 다 엎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햇빛을 얘가 온전히 혼자만 다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존의 생육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대로 감싸줌으로 인해서 서서 얘가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중장비가 이동하는 곳에서는 지표면에 설치한 유공철판을 제거한다. 자, 이거 참 애매한 문장이긴 한데 일단 유공철판을 제거를 안 하고 그냥 준장비가 더 돌아서 가면 안 되나요? 그쵸? 네, 어쨌든 유공천판을 제거한다. 요거에서 틀렸습니다. 유공천판은 얘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제거해주면 이 수목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문장을 쓰는 것이 그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런 문장이 아니고 그쵸. 뭐 다른 문장, 좋은 문장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는 정말 부득이하게 중장비가 이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철판을 깔아야 되나? 뭐 어쨌든 요게 틀린 답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이게 근데 저도 출제자분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수목 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참 내기가 애매합니다. 정말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무에서도 약간 몇 문제 내야 되고 그냥 이론에서도 몇 문제 내야 되는데 실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조금 더 약간 다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103번. 수목의 상태에 따른 피해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수목의 상태에 따른 피해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밑동을 휘감는 뿌리가 있으면은 바람 피해의 가능성이 크겠죠. 적은 게 아니라 크다. 밑동을 막 휘감고 있으면 밑동을 휘감는 거는 대부분 포트묘에서 발생합니다. 포트묘에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 뿌리가 원래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못 내려가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휘감아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죠. 이런 녀석들은 바람 피해도 당연히 피해를 많이 입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줄기의 한 곳에 가지가 밀생하면 가지의 수피가 함몰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예, 맞는 얘기. 이게 답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지가 나야 되는데 이게 줄기고 이게 가지죠. 그쵸? 가지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많이 나는 녀석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녀석들은 결국에는 이 줄기의 한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은 압력들, 많은 체중들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똑 이렇게 이렇게 함몰되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볼게요.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자라면 겨울에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 둔각으로 자란다는 건 여러분들 가지가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왜 둔각이 뭐죠? 둔각이 90도 이상이면 둔각, 90도 이하면 우리가 예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무 여기까지 봤을 때 90도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둔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겨울에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입니다. 찢어질 가능성이 적어요. 대표적인 게 독일 가문비. 독일 가문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지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냐? 이 녀석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녀석이거든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녀석인데 눈이 많이 오다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게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중에 못 견뎌서 나무가 가지가 찢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막 이렇게 눈이 차더라도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쵸?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수간에 큰 공동이 있으면 수간 하중 감소로 바람의 피해의 가능성이 커지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지지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지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바람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자, 그 다음에 음파로 줄기를 조사하여 음파가 목재를 빠르게 통과하는 부위가 많으면 부러질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들 음파는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고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체로 가면 기체로 갈수록 굉장히 느리게 이동해요. 왜 그러냐? 음파라는 것은 어떤 매질의 진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슝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기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죠. 굉장히 떨어져 있죠. 분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무에 예를 들어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고체였다가 기체였다가 고체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튼실한 나무야. 얘가 싹 그냥 부우도 되지 않고 싹 다 차 있어. 그러면은 슝 음파가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답은 이거 틀린 거죠. 부러질 가능성이 큰 게 아니고 부러질 가능성이 적은 거죠. 목재를 빠르게 통과하니까 고체로 꽉꽉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니까 부러질 가능성이 적은 거죠. 정답은 여기 2번입니다. 자, 제시된 수종 중 양수 두 종을 고르래요. 양수는 뭐예요?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애들. 햇빛이 많은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녀석들. 양수라고 하죠. 자, 이거는 정답은 나구송이랑 느티나무입니다. 나구송이랑 느티나무. 정답은 1번입니다. 농나무, 회양목, 비자나무, 사철나무 대표적인 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표 있으면은 꼭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양수나 음수 같은 경우는 한번 외워두시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이미지를 생각하십시오. 이미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막 이렇게 햇빛이 쨍쨍 찌는 곳에 예를 들어서 밤나무가 이렇게 열려 있어. 그러면 와, 밤나무가 햇빛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머릿속에 한번 딱 각인되면은 그때부터 밤나무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지를, 근데 이런 거를 다 보면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만의 이미지화를 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경할 때 이런 거, 회양목이나 뭐 있어? 사철나무? 그죠? 회양목이나 사철나무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쵸? 회양목, 사철나무 일부러 회양나무, 사철나무를 그늘에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항상. 회양목, 사철나무 사실 양재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늘에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 얘네가 그거구나, 음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기억 리얼입니다. 정답 1번. 자, 느티나무 가지를 길게 남겨 전정했는데 남는 가지에서 시작돼서 원줄기까지 부우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 현상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느티나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쌩 잘랐어요. 어디 있어? 지우개 어디 갔죠? 지우개 없어졌네. 자, 이렇게 쌩 잘랐어요. 쌩 자르니까 부우가 시작이 될게요. 여기서부터 부우가 시작돼가지고 원줄기까지 이렇게 부우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아까 유압 조직을 만들지 못해서 그래요. 유압 조직을 만들게끔 이렇게 유압 조직이 생겼으면은 여기에 병원군이 침투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전 상처가 유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106번. 수목의 다듬기 전정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듬기 전정 시기. 자, 다듬기 전정 시기를 할 때 우리가 일단 상록수 같은 경우, 상록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향나무라든지 측백나무, 이런 녀석은 여러분들 아무 때나 전정해도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자르든 좋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맞는 지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려웠어, 이거. 이 문제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2번, 요게 어렸어요. 2번이랑 4번 지문이 어려웠습니다. 자, 무궁화는 4월에 전정하여도 당년에 꽃을 물 수 있다. 맞나요? 맞는 지문일까요? 맞는 지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무궁화가 꽃 언제 펴요? 무궁화가 한 7월 정도부터 보통 한 10월? 9월? 이 정도까지 펴 있어요. 보통. 보통 이 정도까지 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내년에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다음에 바로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꽃눈은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언제 만드냐? 이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 신초가 나오고요.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새로운 가지 끝에 형성을 합니다.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새로운 가지 끝에 이 꽃눈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서 10월에 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지가 나온 후에 꽃눈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정해도 괜찮아요.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보통 한 4월까지는 전정해도 되고 5월부터 이 신초가 나오면서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딱 4월이라고 주어져가지고 한 달 차이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고. 자, 그 다음에 4번. 백목련은 등나무 개화기 전에 전정하면 다음에 꽃을 볼 수 없다.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자, 우리가 백목련 같은 경우에는 꽃이 또 언제 피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나무인데 흰 색깔 엄청 이쁜 꽃은 펴 있는데 이파리는 없어. 근데 되게 이른 봄에 펴 있는 나무. 뭔가 좀 보신 적 있으신 것 같죠? 그쵸? 뭔가 지나갔는데 이파리는 없는데 굉장히 이쁜 엄청 크고 이쁜 막 꽃들이 막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그게 백목련이에요. 그게 백목련. 백목련인데 백목련 그래서 이른 봄에 핍니다. 보통 한 3월 정도에 펴요. 3월 정도에 꽃을 피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언제 꽃눈을 만드냐? 이렇게 이른 봄에 꽃을 피는 녀석들은 대부분 한 7월, 6월, 7월 정도에 만들어요. 이 3월에 꽃이 피고 얘도 영양생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가지를 뻗고 그 다음에 잎을 내고 이런 다음에 영양생장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기인 6, 7월 정도에 꽃눈을 만들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백목련도 6, 7월 정도에 꽃눈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전정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등나무 개화기 전이래요. 등나무 개화기 전이 우리가 언제인 것까지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등나무는 여러분들 대부분 어디에 많이 심겨져 있죠? 파고라 같은 데 심겨져 있어요. 파고라. 파고라에서 보시면은 대부분 언제 꽃이 펴져 있냐면 5월 달에 펴져 있어요. 5, 6월 달. 5월 달 정도에 펴 있단 말이에요. 5월 달. 그래서 이 개화기 5월 전에 전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녀석은 한 6, 7월 정도에 꽃눈을 형성하기 때문에 5월 전에는 전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틀린 답이 틀려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등나무 개화기는 5월이기 때문에 백목령은 꽃눈을 6, 7월에 형성하기 때문에 5월 전에는 전정해도 다음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부지방에서는 소나무의 적심을 잎이 나오기 전인 5월 중하순경에 실시한다. 자, 적심이 뭐죠, 여러분들? 순따기라고 하잖아요. 순따기.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간단히만 그리면은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이 새순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새순이 뾰족뾰족 나와요. 이렇게 새순이 뾰족뾰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이뻐요. 새순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안 이뻐. 그래서 새순을 따줍니다. 적심을 해줘요. 새순을 자르든 따든 해가지고 새순을 없애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새순이 어쨌든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새순이 이렇게 생겼는데 새순의 잎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 전에 잘라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잎이 자라나는 에너지를 다른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풍성해져요. 여기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더 짧은 가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잎이 나오기 전인 5월 중하순경에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새순 잎이 나오기 전에 한 요 정도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잎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더 길게 자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잎이 자라기 전에 이 새순을 따가지고 이 잎이 자랄 때 쓰는 에너지를 딴 곳에다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 107번. 제시된 내용 중 수목의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이식 성공률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 아마 많이 아시게 되실 텐데 이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식 잘 성공하는 녀석들은 뭐 버즘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녀석들은 이식이 굉장히 쉬워요. 이식하면 대부분 삽니다. 대부분 사는데 유실수라든지 하여튼 이식 대부분의 나무는 우리가 자주 쓰는 나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식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굉장히 많이 죽는 편이에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은 이식이라는 것이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나무 의사분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식이라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응급환자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잘 있었습니다. 막 뿌리도 잘 뻗고 잘 살고 있었던 나무가 있었어요. 막 이 수간도 막 이래 엄청 잘 살고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이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식을 하려면은 분이라는 걸 쳐야 돼요. 분이라는 걸 쳐야 됩니다. 분이라는 걸 치려면은 이 뿌리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채로 뽑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토양과 함께 뿌리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 토양과 함께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이런 곳 다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다 잘라냅니다. 일단 뿌리를 잘라내요. 그 다음 분을 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가 지금 생육 환경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간을 다 유지한 상태로는 절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간을 완전 축소를 해줘야 됩니다. 가지를 진짜 앙상할 정도로 다 잘라버려야 돼요. 자, 이런 가지가 있었으면은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잘라내야 돼요. 굉장히 작게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주목이라는 걸 이렇게 설치를 해줘요. 왜? 토양에서 흔들려서 얘가 뽑혀버릴 수가 있으니까. 지지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목이라는 걸 설정을 해버립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그 풍성했던 나무에서 지금 완전 응급환자가 돼버렸죠. 그렇죠? 이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행위일 수 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적어도 수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수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어쨌든 간에 이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을 볼게요. 첫 번째, 어린 나무를 이식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노령나무,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토양에서 굉장히 오래 적응했던 나무일 거예요. 그런 토양을 다른 곳에 옮기게 되면은 적응을 잘 못하고 죽게 되겠죠. 어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그래도 좀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고, 자, 지주목을 5년 이상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주목 아까 이렇게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쵸? 지주목을 이렇게 설치했을 텐데 설치한 부분을 이렇게 다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는 생장하더라도 자라질 못해요. 그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놔두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주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5년 이상 유지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 3년 동안 합니다. 2, 3년. 자, 그 다음에 생장이 활발한 시기에 이식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생장을 최대한 안 하고 있을 때, 쉴 때 해야지. 생장을 하는 시기에 하면은 이 녀석이 옮기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옮겨서 막
한창 생장을 해야 되는데 뿌리는 막 활착도 잘 안 돼 있고 이파리는 막 안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틀리고. 자, 그다음에 용기면은 휘감는 뿌리를 절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뿌리가 막 휘감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휘감는 뿌리는 절단을 해주셔야 되고 맞고요. 자, 그다음에 굴치 전에 수간을 보호제로 피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굴치하면서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간을 한번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수간을 보호제로 피복을 해주는 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습에 대한 저항성이 큰 수종으로만 나열한 것은 과습은 굉장히 많이 습한 상황인 거죠. 습한 상황에 저항성이 큰 수종. 자, 이런 거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막 물이 흐르고 있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있는 경우 있죠. 막 여러분들 수변공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호수 주변에 막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대부분 이 과습에 대한 저항성이 큰 내습성 수종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 나구송, 물풀의나무는 물 좋아합니다. 물풀의 나무. 자, 그래서 오리나무까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습성 수종, 나구송, 느릅나무, 단풍나무류 중에서도 네군도, 루브름, 그 다음에 은단풍, 그 다음에 물풀의 나무, 버드나무, 버즘나무, 오리나무, 포플러 이런 녀석들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버드나무라든지 오리나무, 포플러 이런 거는 수변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목에 필요한 무기양분 중 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 F2를 얘기하는 겁니다. F2를 얘기하는 거고. 자, 다 맞거든요. 다 맞은데 5번이 틀렸습니다. 체내 이동성이 낮아 성숙한 잎에서 먼저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자, 체내 이동성이 낮은 건 맞아요. 체내 이동성이 낮습니다. 느려요. 막 철이니까 막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동성이 낮아요. 낮은데 성숙한 잎에서 먼저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린 잎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왜 어린 잎에서 나타난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말씀 한번 드렸었죠? 생리학에서. 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린 잎은 어디서 납니까? 이 안쪽에서 날까요? 아니면 이 바깥쪽에서 날까요? 바깥쪽에서 나겠죠. 바깥쪽에 가지를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것들 뭐라고요? 어린 잎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새로 나온 잎들, 어린 잎들이잖아요. 근데 이 철과 같은 이동성이 느린 얘들은 어떻냐면요. 이렇게 쌓여나가는 무기 영양소들이에요. 쌓여나가는. 점점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린 잎들한테 가는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부족하면은 여기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린 잎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철을 이용을 못하고 결핍이 돼버리는 거죠. 정답은 5번이다. 5번이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것도 풀었던 문제죠. 우리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과 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오존과 펜은 대표적인 2차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2차.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공장 있죠.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거. 공장의 굴뚝에서 용용용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은 1차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해요. 공장의 어떤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대기오염 물질들이겠죠. 그래서 배출되는 이런 가스들인데 이런 녀석들은 1차 대기오염 물질이고 이런 녀석들이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면은 뭘 맞닥뜨리냐? 낮에 햇빛을 맞닥뜨립니다. 햇빛을 맞닥뜨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광화학 작용이 일어나요. 광화학 작용. 빛에 의한 화학 작용이 일어나요.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녀석들이 만들어집니다. 오존과 펜 이런 녀석들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선생님, 오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오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실제로. 자, 근데 오존 같은 경우에는 성층권에서 우리 대기권, 성층권 막 이렇게 막 10권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배우잖아요. 그쵸? 성층권에서는 오존이 뭐 자외선이라든지 나쁜 파장의 빛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오존이 확실하게 해주는데 우리 지표면에서는 이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예요. 아주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산화를 시켜요. 왜? 산소가 3개나 붙어있는 녀석이에요. 산소가 3개나 붙어있는 녀석. 강력한 산화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막 세포를 파괴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 오존은요. 이 지표면에서는. 자, 어쨌든 이거의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여기서 보시면은 느티나무와 왕벚나무는 오존 감수성 소종. 그 다음에 은행나무와 삼나무는 오존 내성 수종이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참 어려운 문제였던 게 뭐냐면요. 삼나무 있잖아요. 삼나무는 대부분 다 약해요. 뭐 습에도 약하고 뭐 웬만한 거 다 약하거든요. 다 약한데 이 오존에만 강해. 오존에만. 심지어 요 녀석 봐봐요. 오존에만 강합니다. 심지어 이 녀석이 비공해성 수종에 속해요. 공해도 약하게
공해에도 약한 수종에 있는데 도 불구하고 오존에만 강하다. 오존에만. 이 삼나무가. 이것 때문에 틀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삼나무는 당연히 약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삼나무는 오존에는 내성이다. 오존에는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느티나무와 왕벚나무는 오존에는 감수성, 오존에 약하다. 자, 그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1번 제설염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설염이 뭘까요? 제설에 쓰이는 염입니다. 제설 우리 겨울철에 우리 그 뿌리잖아요. 그쵸?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뿌리잖아요. 그쵸? 염화칼슘, 염화나트륨이 대표적인 염이에요. 제설에 쓰이는 염. 자, 선생님 그럼 염은 뭐예요? 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자, 염소가 있고 나트륨이 있잖아요. 염소도 그렇고 나트륨도 그렇고 다 물을 함유하고 있어요. 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녀석 둘이 만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물을 배출시킵니다. 물을 배출시키고 이 녀석들끼리 둘이 이온 결합을 해버려요. 이 염소는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플러스 둘이 붙어가지고 염화 나트륨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짜죠. 짠 성격을 가진 녀석들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염이라고 합니다. 염. 이렇게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물을 배출하고 이온 결합하는 녀석들을 우리는 염이라고 해요. 염. 어쨌든 이렇게 염이 만들어지는데 제설염으로 쓰이는 거는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슘이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슘이 있고 이 제설염 피해를 왜 입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식물 뿌리가 있다고 볼게요. 식물 뿌리가 있고 여기 토양 입자들이 있어요. 원래는 토양이 물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토양이 그러니까 덜 짰어요. 식물은 짰고요. 얘는 덜 짰어요. 그래서 원래 덜 짠 곳에서 더 짠 곳으로 물이 이동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했죠? 이거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해요. 삼투 현상이라고 해요. 삼투 현상. 덜 짠 곳. 덜 짜다는 것은 물이 더 많은 곳이에요. 얘가. 덜 짜다는 건 물이 더 많은 곳인데 여러분들 봐봐요. 자, 소금물이 있습니다.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많은 곳이 짜요? 소금이 적은 곳이 짜요? 소금이 많은 곳이 짜죠? 얘가 소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얘가 농도를 높이는 물질이 더 많고 토양이 더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물이 많은 거죠. 소금이 적고 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가는 이 물리적인 현상인 삼투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 물들이 뿌리로 들어갔었어요. 기존까지는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염화나트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은 어떻냐면요. 들어오면은 물들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주변의 물들을 다 흡수해버려요. 심지어 뭐까지? 얘가 가지고 있는 물까지.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물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상록수는 수간 전체 잎의 90% 이상 피해를 받으면 고사할 수가 있다. 네, 당연히 이 정도 피해 받으면 고사할 수가 있죠. 잎에 만약에 소금을 뿌려버리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 소금이 잎에 있는 수분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2번 낙엽 화렵수에서 이 피해는 새싹이 자라면서 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낙엽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설염 보통 언제 뿌려요? 겨울에 뿌리죠. 낙엽 화렵수는 이미 그때 낙엽을 지고 휴명기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물질 대사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가 이제 봄에 이제 생장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막 물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을 끌어당겼는데 물이 안 끌어져. 우리가 물을 막 뺏어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봄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3번. 제설염을 뿌리기 전에 수목 주변의 토양 표면을 비닐로 멀칭해주면 예방 효과가 있다. 토양 표면을 이렇게 비닐로 감싸주는 거 우리가 멀칭한다고 하죠. 그쵸? 비닐로 쫙 감싸주면은 당연히 제설염이 와도 제설염이 토양에 안 닿으니까 당연히 예방 효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록수는 겨울철에 증산 억제제를 평소보다 적게 뿌려줌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수분을 지금 빼앗겨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제설염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근데 이 증산은 뭡니까? 증산은 수목이 수증기를 바깥으로 내뿜는 현상인 거예요. 수증기를 최대한 안 내뿜어야 되죠. 그쵸? 수증기가 물이잖아요. 물이 기체화된 게 수증기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증산을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설염 피해를 보면은 최대한 수분을 몸 안에 가지고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증산 억제제를 뿌려줘야 되는데 증산 억제제를 더 적게 뿌린대요. 적게 뿌리면 증산 억제제가 잘 안 돼서 증산을 해가지고 수분을 더 많이 빼앗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산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산불의 3요소는 뭘까요? 일단 산불이 탈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라고 했는데 공기가 아니고 산소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아니라 바람도 있으면 좋죠. 바람도 있으면 좋은데 연료, 산소, 그 다음에 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산불의 3요소입니다. 자, 이거는 틀리고. 그 다음에 산불 확산 속도는 평지가 계곡부보다 훨씬 빠르다. 자, 계곡부는 이렇게 된 여기 계곡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지는 이거 평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계곡부가 빠르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게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그쵸? 불길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그쵸? 엄청나게 빠르죠. 틀린 문장이고. 내화수림대 조성에 적합한 수종은 내화성 수종, 불에 강한 수종을 심어줘야 되겠죠. 자, 황병나무, 굴창나무, 가시나무, 동백나무 등이다. 자, 이런 문장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중에 한 개만 틀리게 낼 수도 있으니까. 예. 자, 황병나무, 굴참나무, 가시나무, 동백나무 다 내화성 수종이 맞습니다. 다행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런 거 내화성 수종, 비내화성 수종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산불은 지표화, 수관화, 수관화, 지중화로 구분되며 한국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수관화이다. 한국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수관화가 아니고요. 수관화는 가장 피해가 적고요. 수관입니다. 관. 수관. 이 수관. 이게 수관이고 이게 수관이잖아요. 그쵸? 수관화. 여기가 불에 타는 게 가장 피해가 크죠. 정답은 이건 틀렸고. 그다음에 산불로 인한 재는 질소 성분이 많고 인산석회와 칼륨 등이 있어서 토양 척박화를 막아준다. 일시적으로는 막아줘요. 일시적으로는.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질소랑 인이랑 석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는 토양 척박화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근데 이 토양 재들이 바람에 날리고 그다음에 비로 인해서 밑으로 씻겨 내려가면서 토양이 점점 더 척박해지죠. 결국에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토양 경화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토양 경화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산림 토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봉지가 있으면은 쓰레기가 여기까지 차 있죠. 근데 쓰레기를 밟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쓰레기 안에 있던 공기들이 다 빠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서 아주 딱딱해지죠. 그쵸? 딱딱해지죠. 그거를 우리가 토양 경화입니다. 토양도 마찬가지로 토양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를 우리가 토양 다밥이라고 합니다. 자, 토양 다밥을 했을 때 용적 밀도가 감소한다. 요거부터 틀렸네요. 용적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고체의 질량이에요. 고체의 질량. 즉 고체가 얼마나 있냐? 고체가 얼마나 밀도 있게 있냐? 토양이 이렇게 있는데 고체가 얼마나 있냐? 이건 고체가 많은 거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건 고체가 적은 거잖아요. 그쵸? 여기가 용적 밀도가 크다고요. 근데 다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밥을 하면은 지금 이 공기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공기들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용적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소가 아니라.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넘어갈게요. 쉽습니다. 다음은 유추하기. 자, 근데 114번. 수목 생장의 필수인 미량원소만 나열한 것은 자, 여러분들 무기 영양소는 약 17종 정도 되고요. 무기 영양소는 자, 이게 대량원소랑 미량원소로 나뉘어져요.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였었죠? 건중량, 수목을 바싹 수분기 하나도 없이 말렸을 때 0.1% 이상 질량을 차지하면은 대량원소, 0.1% 이상 못 차지하면은 미량원소라고 했었죠. 자, 0.1% 이상 차지하는 녀석은 대량원소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녀석들. 자, C, H, O, 그 다음에 비료의 3요소 N, P, K,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미량원소예요. 보시면은 미량원소인 거. 지금 이 대량원소인 것만 한번 빼볼까요? 일단 수은이나 비소 이런 건 아예 아니죠. 수목의 필수 영양소가 아니죠. 아연도 아니고요. 카드뮴도 아니고. 자,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었네요. 아연구리 망간입니다. 아연구리 망간. 대량원소랑 미량원소랑 만약에 섞어놨으면 그나마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런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을 넣어놔가지고 필수원소가 아닌 녀석들을 넣어놔가지고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1번이고요. 그래서 이런 표로 해서 여러분들 쭉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명칭이 옳게 연결돼서 드디어 이제 농약학 나왔네요. 농약학. 농약학은 어려운데요. 어려운 건 맞는데 여러분들 공부 이것도 한번 해놓으시면은 쭉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학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갈 명칭. 자, 구조식은 이렇게 화학구조식은 있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명칭이 뭔지 한번 보자고 하시네요. 자, 보면은 우리가 농약 포장지를 보면요. 여러분들 농약 포장지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자바 입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상표명이라고 해요. 상표명.
자, 이 농부 아그로 여기서 발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명을 해서 여기서 팔 때 시장에 내놓을 때 이름을 우리가 상표명이라고 합니다. 상표명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펜사이큐론 잎제라고 돼 있죠. 뭐 펜사이큐론 잎제 이렇게 돼 있죠. 펜사이큐론 잎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건 뭐라고 하냐면은 품목명이라고 해요. 품목명. 품목명. 자, 그 중에서 이 펜사이큐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농약 원재의 이름이에요. 농약 원재 이름. 농약이 다 똑같은 농약이면은 뭐 이렇게 다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근데 농약이 어떤 녀석들은 요런 작용 기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녀석들은 요런 작용 기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녀석들은 막 요런 작용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작용 기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농약 원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 원재를 여기에 명시를 해둬야 되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농약 원재를 쓰고 그 다음에 입제냐 뭐 입제냐 아니면 분제냐 가루 형태인 분제냐 아니면 수화제냐 아니면 유제냐 뭐 액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제형까지 나타낸 것 그게 품목명이라고 하고 이 펜사이큐론 요거 하나만 나타내 있는 용어도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명이라고 합니다. 일반명. 농약 원재만을 말하는 것은 일반명, 농약 원재에다가 제형을 갖다 붙인 것은 품목명, 그 다음에 시장에 팔 때 이름은 상표명이 되겠습니다. 요걸 알면 여러분들 풀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만 먼저 봐볼게요. 자, 디밀린. 디말린이하고 다말린 이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디밀린 이런 거 뭐예요? 상표명이에요. 상표명. 상표명이고 자, 그 다음에 디플로벤주론. 디플로벤주론 이건 뭐예요? 디플로벤주론은 일반명입니다. 일반명. 자, 그 다음에 디플로벤주론에다가 수화제까지 붙였네요. 제형까지 붙여줬어요. 이거 뭐야고요? 품목명입니다. 품목명. 품목명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일클로로필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 이건 뭐냐면은 이 화학 구조를 나타내는 화학명이에요. 화학명. 화학명입니다. 이 구조식을 나타내는 명칭. 화학 명칭에서 화학명. 그래서 화학명 어디 있어? 화학명 그 다음에 품목명이네요. 화학명, 품목명, 일반명, 상표명이 되겠다.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6번 농약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라주세요. 자, 1번 농약 살포 방법은 분무법, 미스트법, 미량산포법 등 다양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살포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농약의 작물 부착량은 제형, 어떤 제형인지 살포액의 농도가 어떤지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생각했을 때도 모르고 그냥 시험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맞는 내용이겠거니 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 거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농약의 효과는 살포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살포할수록 효과는 계속 증가한다. 이거 맞을까요? 이게 대표적인 농약의 오남용이죠. 농약의 오남용. 예. 그래서 살포량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적정량을 주셔야 됩니다. 적정량의 농도에 적정량을 주셔야지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제재의 형태가 액상이 아닌 것은 액체의 형태가 아닌 것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액체는 액체로 나오고요. 유제도 액체로 나옵니다. 고체, 액체, 기체를 나눴을 때 액체로 나눠요. 자, 그 다음에 미탁제랑 액상수화제 다. 이 수화제는 가루인데 그거를 액상화시킨 게 액상수화제거든요. 어쨌든 이거 두 개 다 뭐냐면은 액체입니다. 근데 수용제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수용제에 숫자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좀 헷갈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수용제에 숫자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친수성인 물질들, 물과 친한 물질을 고체화시켜서 만든 게 이 수용제예요. 그래서 고체입니다. 고체 얘는. 정답은 4번입니다. 수용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그거 같죠? 뭐 마이쮸같이 생겼죠. 그쵸? 4번. 자, 그 다음에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설정 과정의 모식도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틀린 문장을 하나 찾을 수가 있죠. 잘못 내셨어요. 요거 노엘 요거는 여러분들 최대 무작용량입니다. 작용량. 무작용량이고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최대 무독성 용량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거 출제자분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최대 무독성 용량 요거. 관리하기 좀 문제가 많네요. 이렇게 풀다 보니까. 네, 노엘 최대 무독성 용량입니다. 무독성 용량. 이거를 저도 사실 근데 노엘이랑 노엘이랑 뭐 서로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이 노엘은 최대 무작용량입니다. 작용량. 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 노엘이 아니고 노엘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엘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농약 독성 시험을 시작합니다. 농약 독성 시험을 시작하면은 첫 번째로 뭘부터 하냐면은 동물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동물한테. 쥐, 토끼 이런 녀석들 먼저 하거든요.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노엘입니다. 먼저 할 때 나오는 용량이 이 노엘 최대 무독성 용량이에요. 최대 무독성 용량은 뭐냐면은 실험 동물한테 실험을 했을 때 아무런 정말 아무런 뭐 효과가 없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뭐 독성도 없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용량을 우리는 최대 무독성 용량이에요.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용량을 최대 무독성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 무독성 용량을 구했어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양량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동물한테 한 거죠. 동물한테 한 거기 때문에 이 안정계수를 도입해서 사람한테 옮겨줘야 됩니다. 동물한테 한 거를 이 안정계수를 통해서 사람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동물한테 한 거를 사람을 적용시켜줍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냐? 사람이 1일에 섭취할 수 있는 섭취 허용량이 나옵니다. ADI 저게 나와요. ADI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 ADI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에 먹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이런 농약을 직접 막 수저로 떠가지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농약이 들어가는 것은 농산물이란 거예요. 농산물. 그래서 농산물에 농약이 얼마나 잔류하여 있냐 마지막에 보는 게 요 MRL입니다.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마지막에 따르는 게 그거예요. 즉 농약 독성을 처음에 시험하고 농약 그 자체에 대한 독성을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그걸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농산물에다가 그 허용 기준을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으로 적용이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노엘, ADI, MRL. 요거는 틀린 문장이다.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119번 에르고스테롤 생합성 저해 작용기작을 지닌 살균제가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참 애매했는데, 자, 우리가 스테롤 생합성 저해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스테롤 생합성 저해를 기진 작용기작을 지닌 살균제 뭐였냐면 요 녀석들이었어요.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하는 녀석들, 우리가 사군이라고 하죠. 4일부터 4까지 해가지고 요런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에르고스테롤이래요. 에르고스테롤 생합성 작용제를 기녔대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바군에서 파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에르고스테롤 결합저해라고 되어 있죠. 에르고스테롤 결합저해. 그래서 요거랑 좀 헷갈리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험을 어떻게 내려고 한지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게 사군을 찾아라. 막에서 스테롤 생합성 저해하는 작용기장을 가진 사군의 살균제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였을 것 같은데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요거까지 만약에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스테롤 생합성 저해 작용기장을 가진 건 사군이고요. 사균의 대표주자가 누구냐면은 이 코나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에요. 땡땡코나졸. 땡땡코나졸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들이 대표적인 사군의 작용기장을 가진 살균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 있냐면은 펜피라자민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마이클로뷰타닌이라는 녀석도 있어요. 요것도 대표적인 사군이고, 사균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기작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녀석들이에요. 사군. 그리고 피라클로스트로빈. 여러분들 이 스트로빈이라는 뒤에 뭐 스트로빈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코나졸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뭐 나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농약은 이 작용기작에 따라서 계통이 나눠지고 계통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녀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이런 이름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다 맞고 요 녀석이 아니다. 5번입니다. 자, 살균제 나왔으니까 이제 뭐 나와야 되죠? 살충제 나와야 되죠. 그쵸? 보통 살균제 하나, 살충제 하나, 제초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살충제 설폭사플로르의 작용기작은 한번 봐볼까요? 설폭사플로르는 4군입니다. 살충제 중에서 4에 속하는 거고,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 4C에 속하는 녀석이에요. 4C에 속한 녀석이고,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를 차단하는 녀석입니다. 여기 중요라고 해놨죠?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설폭시민계에 속합니다. 4C 요거.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 변조시키는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그 다음에 티아페나실, 액상수화제의 유효 성분별 작용 기작을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녀석들은 뭐예요? 글루포시네이트, 저 뭐예요? 제초제죠, 제초제. 제초제죠, 제초제. 자, 살균제 하나 나왔고, 살충제 하나 나왔고, 이번엔 제초제 나왔습니다.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루타민 합성 효소를 저해하는 작용 기작을 가졌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H10그룹입니다. H10그룹. H10그룹.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또 뭐 있었죠? 무슨 페나실. 그쵸? 티아페나실인데 여러분들 이 나실만 보고도 알 수 있었어요. 나실. 나실이라는 이름은 붙는 거는 요거 H14군의 엽록소 생합성을 저해하는 작용 기작을 가진 그쵸? 요거 페닐피라졸계였습니다. 페닐피라졸계 녀석들이 다 이 나실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뷰타페나실, 뷰타페나실, 그 다음에 사플로페나실, 이런 녀석들 붙어요. 뷰타페나실, 페닐피라졸계가 아니고 피리미딘 디온계네요. 피리미딘 디온계. 아이고 복잡해가지고. 네, 어쨌든 뷰타페나실, 사플로페나실처럼 이렇게 나실, 페나실 이렇게 붙습니다. 정답은 글루타민 합성 효소 저해하는 그룹이라 엽록소 생합성 저해하는 그룹의 녀석들이었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제초제니까 잘 아실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모모 뒤에 나실 들어가는 그룹이 어디에 속하는 그룹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농약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울 게 많습니다. 근데 농약을 포기하고 가신 분들 계세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네버. 농약은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농약은 오히려 여러분들 한 번 하시면 점수를 더 많이 여러분들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꼭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꼭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자, 그 다음 122번. 농약의 대사과정 중 복합기능 산화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복합기능 산화 효소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관리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번 관리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다. 자, 일단 요 농약의 대사과정 중 이 복합기능 산화 요소가 작용을 하거든요. 보통 어디서 작용을 하냐면은 우리 제초제에서 호흡을 저해하는 작용을 가진 녀석들이 있어요.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예요.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인데, 이 복합기능 산화 요소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산화 요소죠. 산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산소를 붙이는 역할을 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산소에다가 수소를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복합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소도 붙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 수소까지, 산소에 수소까지도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기능 산화효소라고 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것도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쵸? 에폭시와 탈알키르와 방향적 수산화, 니트로기, 아민 변환, 자, 요 녀석들이 이거에 속하는지만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셨어요. 산소가 추가되는 반응이냐, 아니면은 산소에 수소가 추가되는 반응이냐, 요것만 살펴보셨으면 되는데, 정답은 일단 4번이거든요. 4번 니트로기의 아민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O2가 니트로기고요. 이 NH가 아민기입니다. 니트로기가 아민기로 변할 때 지금 어떻게 됐죠? 산소가 수소로 변했죠. 이 산소가 수소로 변하는 게 산소를 붙여준 거였나요?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산소에다가 수소를 붙여주는 거였나요? 둘 다 아니죠. 지금 산소를 그냥 수소로 바꿔버렸을 뿐입니다. 즉 무슨 작용이에요? 환원작용인 거죠. 환원작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녀석의 작용이 아니다.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관리학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답 4번. 자, 저런 문제는 그냥 저런 게 나왔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23번 소나무 재성충병 방제 지침에서 소나무의 보존 가치가 큰 산림 중 소나무 보호 육성을 위한 법적 관리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소나무 재성충병 방제 지침은 일단 뭐 법제처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지침인데, 지금 이것도 페이지가 막 몇백 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다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진짜 오랫동안 거의 막 한 달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건 뭐냐면은 이 방제 지침이 23년도 9월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개정된 내용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그건 것 같아요. 너네 나무의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최신으로 나오는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너네 관심이 있어?
지금 이런 걸 좀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방제지침을 보시면은 바뀐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나무류 보존 가치가 큰 산림 지역이 나와 있고, 그리고 1번 소나무 보호 육성을 위한 법적 관리 지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아닌 것은 지금 여기 중에서는 1번이에요. 1번 국립공원 내 소나무림.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4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 10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세부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게 나와줘야죠. 사실. 그쵸? 요런 게 그나마 우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겁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들어가시면은 과태료가 나와요. 과태료가 얼마 나오고, 그냥 산림보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행령에는 이렇게 과태료나 요런 영업정지나 요런 부분들이 나오고, 산림보호법에서는 이제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징역 얼마, 벌금 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산림보호법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나마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명확한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거 정답이 뭐냐면은 정답은 3번입니다. 나무병원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이 아니고요. 1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위반 시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건 맞고요.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요거 중에 지금 라번 요거 나무의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이 아니고 2년. 1차 위반되면은 자격정지가 2년이고, 그 다음에 2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네. 자, 그다음 125번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약간 새로운 부분을 내겠다 이런 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출제자 분께서. 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제19조의 9 진료부 처방전 등의 서식 등에 따라 나무의사가 작성하는 진료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자, 이것도 보시면은, 자, 19조의 9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고, 1번 진료 일자, 2번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등등. 자, 3번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 면적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답은 생육 환경이 됩니다. 생육 환경은 진료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맞추기가 참 힘들었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부분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 핵심 내용부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래, 난 그래도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시고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합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합격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여기만 잘 이렇게 해놓으셔도 사실 7, 80점 맞으실 수 있었어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본기만 잘 갖추고 가셨으면은 70점대 맞을 수 있었어요. 70점대 맞으실 수 있었어요, 확실히.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관리학까지 모두 마쳤고요. 혹시나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여기 메일로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강의 수를 좀 이렇게 많이 늘려가면서 농업 쪽으로 지금 식물보호기사랑 아직 뭐 2개죠. 산림기사 이렇게 2개만 하고 있는데, 2개를 하면서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하루에 뭐 거의 굉장히 많이 와요. 10통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많이 오는데, 자, 저는 메일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메일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쉬는 시간에 이 메일 답장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 부담 없이 뭐 그냥 고민도 좋아요. 뭐든 좋으니까 언제든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전 늦더라도 항상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지금까지 안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모두한테 답변 다 드렸으니까 뭐든 좋으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민 주세요. 저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인데 그냥 이 부분을 좀 설명을 그냥 뭐 조금 더 잘한다 이 정도일 뿐이지 여러분들보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모자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여기 에듀피디 대표 번호 그 다음에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좀 문의 주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볼 수 있을 거고, 제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듀피디 사이트에다가 거의 한 3월 중순에서 말 정도? 4월 초? 3월 중순에서 4월 초 정도에 이제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가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한 번에 강의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찍어서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무의사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기본서를 일단 위주로 가셔야 되고, 기본서를 위주로 가셔야 되고, 기본서의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거기서 점점 늘려나가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 기출문제 잘 보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잘 보셔야지 요걸 잡을 수가 있으니까,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기출을 잡아가셔야지 요거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6개월 동안, 적어도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건 의지가 필요해요. 6개월 쉬워 보이잖아요. 그쵸? 6개월 쉬워 보이잖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한 3, 4시간 한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무조건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뭐 있냐? 이 나무의사를 합격하지 못하시는 분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시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나무의사 만약에 4년째 떨어졌어. 근데 마지막에 5년째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포기하신 것,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 5번 실패하신 거 있죠? 그게 다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서사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만 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요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그럼 본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